저는 오늘 영원 릴레이 특강에 처음 시작을 하게 된 박병민이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그동안 트렌드헌트에서 주관하는 라이브 방송을 꽤 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저는 상품 소싱이나 마케팅이나 여러 가지 스킬적인 방법을 알려드렸다면, 제가 그런 영역들을 많이 알려드리면서 느낀 점들은 사실 본질적인 부분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1년 전에 퇴사를 하고 지금 본업으로 해서 온라인 쇼핑몰을 한 3년째 운영 중인데요.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에 내가 어떻게 좀 내 상품으로 브랜딩을 만들어 가면서 결국에 어떤 사업 구조를 가져가냐에 따라서 이게 정말 상위 노출 중요하죠. 상위 노출 중요하고 마케팅도 중요하고 저 역시 정말 많이 다루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에 앞서서 결과적으로는 내가 어떻게 사업을 시작하냐에 따라서 정말 그 뒤의 방향이 좌지우지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늘 그 무엇보다도 이 사업을 바라보는 그 방향성, 그리고 내 상품으로 브랜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 역시 오늘 준비한 강의가 정말 이 1시간이 아깝지 않으실 정도로 좀 충분한 내용을 담았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이제 3가지를 진행을 할 건데요. 첫 번째로 어떻게 온라인 사업을 시작할까?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내 상품을 차별화할까? 세 번째로 내 제품이 팔릴 수밖에 없는 이유, 이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온라인 사업을 시작할까? 이 부분입니다.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확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에 우리가 온라인 쇼핑몰을 처음에 시작했던 이유가 뭐죠? 우리가 이제 잠잘 때도 막 주문이 들어오고 오프라인 사업보다 더 시공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일하는 시간이 적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놀러 가서 이제 일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확장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오프라인 사업을 할 때 보통 치킨집, 커피, 카페, 아니면 음식점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하나만 한다고 해서 보통 부자가 되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보통 하나의 그런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직장인 월급 그 이상을 벌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정말 한 매장이 엄청 커져서 이제 수익을 많이 벌지 않는 한은 좀 부자가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프라인 그 몰이 하나가 더 생겼어요. 그러면 분명히 예전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겠죠. 여기서 세 번째로 또 매장이 하나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이거는 오프라인 사업이 아니라 프랜차이즈가 되는 거예요. BBQ, 스타벅스, 결국에 이 매장을 갖고 있는 사람, 브랜딩을 해서 그 사업체를 갖고 있는 사람이 결국에 저는 부자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온라인 사업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 사업도 내가 한 상품이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한 상품을 잘 내가 브랜딩해서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상품이 생겨요. 그리고 이 상품을 이어서 내 카테고리군이 정해지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상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로 내 온라인 사업이 브랜딩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브랜딩된 하나의 쇼핑몰이 상품이 여러 가지 구성이 돼서 하나의 스토어가 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스토어, 저 역시 사실 카테고리군이 하나만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대표적으로 운영하는 카테고리는 디지털 가전 제품이지만, 이 외에도 식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품들을 시도를 했고, 그중에 잘 되는 그런 카테고리들을 지금 한 3개 정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 사업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확장성을 가져가야지만 저는 쇼핑몰에서도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던 대량 등록이라든지 구매 대행이라든지 가격 비교, 종합몰, 과연 이런 것들이 좀 확장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을 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확장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사실 대량 등록이라고 하는 그런 사업 구조 자체는 여러 가지 상품을 등록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어떤 상품이 잘 팔리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잘 팔리는 상품이 나온다고 해도 이제 그 상품을 가지고 마케팅을 하는 그런 자본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굉장히 협소하고,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만약에 디지털 가전유 제품을 팔고 전 핸드폰 케이스 이런 유도 판매를 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대량 등록으로 해서 누군가가 이제 새로 나온 Z 플립 5 케이스를 팔았다고 할게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잘 팔린다고 해서 과연 제가 똑같이 Z 플립 5 케이스를 판 때 과연 돈을 누가 더 많이 쓸 수 있을까요? 마케팅을 더 누가 많이 쓸 수 있고, 인력적으로 더 어떤 콘텐츠를 만든다든지 판매 채널을 늘리다든지 과연 누가 더 많이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 상품을 더 집중하고 브랜딩을 하는 사람이 더 많이 벌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더 많이 쓰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량 등록도 마찬가지고 구매 대행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비슷한 류의 상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는 가격 비교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온라인에서 가격을 제일 낮춰서 판매한다고 하면은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서비스, 재화 모든 걸 팔아서 결국에는 이득을 남겨서 사업 구조를 확장시켜야 되는데 싸게 파는 방법만 배우다 보면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내가 마진을 남기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동일한 제품을 가져와도 누군가는 뭐 10,000원에 파는 제품을 누군가는 1,000원에 팔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배워 나가는 것이 상품을 브랜딩하고 내 스토어를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종합몰 역시도 사실 여러 가지 상품을 등록하다 보니까 여기서 어떤 상품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종합몰에서도 내 카테고리군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뒤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아까 Z 플립 5 케이스를 예로 들었죠. 그러면 뭐 Z 플립 5 케이스만 파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뭐 액정 필름이라든지 핸드폰 삼각대라고 할까요? 뭐 여러 가지 상품들을 한 번에 판매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한 번 구매하신 분들이 객단가도 올라가고 그러면 이분들이 또 저희 그 스토어의 고객이 돼서 또 추가 상품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사업체랑 지금 제가 바라보는 그런 사업체들은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바로 확장성 측면에서 이 차이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하지 말아야 할까? 이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대량 등록, 구매 대행, 가격 비교, 종합몰. 너가 그러면 그 확장성이 없다고 하니까 그럼 하지 말아야 돼?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배워가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처음 상품을 파는데 사실 뭐 말 그대로 가격을 높여서 판다? 사실 쉽지 않아요. 왜냐면 아직 우리는 스킬이 없기 때문에 이런 스킬들을 배우기 전에는 분명 가격을 낮춰서 파는 방법들을 배워보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대량 등록, 구매 대행, 뭐 종합몰처럼 다양한 곳에서 상품을 뿌려보고 왜 이 상품이 팔리지? 하고 이제 넘어가는 그 과정으로 가시는 거에서는 저는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 이 방법만 계속 고수하다 보면 언젠간 한계에 막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앞에서 얘기한 사업의 확장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말 그대로 내가 대량 등록, 구매 대행, 뭐 가격 비교, 종합몰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상품을 등록하는 걸 멈추는 순간부터 특히 내가 잘 팔리는 상품이 나타나면 누군가가 또 치고 들어와요. 그러면 내 효자 상품이 갑자기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나는 상품을 계속 등록해야 되는데 이거를 진짜 무한 반복하셔야 되는 거라는 점에서 저는 배워가는 과정은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무래도 이것이 확장성인 측면에서는 많이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로 사업을 운영하거든요. 처음에 이 제품이 런칭했을 때 뭐 리뷰도 많이 쌓으려고 노력을 하고 이제 이 제품을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뭐 채널에 다 뿌립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여기에 시간을 쏟고 돈을 쓰는 과정은 많지만 이 상품이 어느 정도 판매가 되고 나서부터는 자연스럽게 뭐 광고나 기본적으로 하던 부분들만 이어가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신경을 덜 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확장적인 측면에서 이 온라인 사업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앞으로 지금 오늘 강의에서 설명드리는 부분 역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투잡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사실 현실적인 부분을 그냥 건너뛸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실제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내 제품을 만들고 브랜딩을 하는 거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내 스킬이 올라가기 전까지는 분명 뭐 가격 비교나 구매 대행, 대량 등록 같이 제품을 파는 것보다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에 내가 어디에 더 집중하냐라고 생각을 해요. 즉 내가 본업이냐 투잡이냐 이랬을 때 저는 만약에 제가 본업으로 이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고 아직 스킬이 낮은 상태여서 재고를 갖고 있다든지 뭐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이게 아직 부족할 때는 저는 이 앞서 설명드린 사업체들이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장에 돈을 벌어줄 수 있는 사업 구조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내가 본업으로 이거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내 제품, 내 브랜딩을 하는 방법은 조금 뭐 한 비율을 다르게 가져간다고 해야 할까요? 7대3 정도로 가져가는 걸 점점 줄이면서 뭐 6대4 이게 나중에는 반대가 돼서 3대7 이렇게 되는 과정이 가장 이상적이겠죠. 근데 투잡이에요. 사실 제가 쇼핑몰을 투잡으로 시작했지만 많은 분들이 투잡이면 더 어려운 거 아니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투잡이 더 쉽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기 앞서 말씀드린 제가 이제 투잡이면 본업인 분들처럼 생계 당장 이제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뭐 이런 사업 구조, 대량 등록 구매 대행, 뭐 가격 비교, 종합몰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나는 안정적으로 돈을 받으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내가 내 제품, 내 브랜딩화하는 투잡으로 이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서 분명히 단순히 현실을 건너뛰는 게 아니라, 즉 내가 현재 벌어들이는 돈이 중요한지 아니면 미래 가치에 투자를 할 건지 이런 등등의 요소들을 고려하시고선 이제 기존에 아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꼭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정답이다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사업 구조를 지금 투잡에서부터 본업까지 운영을 해왔고, 분명히 지금 대표님들도 이제 온라인 쇼핑몰을 여러 가지 경험을 하시면서 느낀 부분들 그리고 배운 부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것들을 이 다음 과정에서 어떻게 적용하실지에 초점을 맞추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 소개를 먼저 하면요, 저 자체 소개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어차피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어떤 매출을 내고 어떻게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냐에 따라서 제가 증빙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 그리고 이게 맞네 저게 맞네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실제로 제가 작년 5월까지만 해도 이게 네이버에서 한 3천만 원이 좀 안 되게 판매를 했어요. 실제로 이때 제가 방향성을 많이 잃고 매출이 많이 떨어졌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퇴사를 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뭐 디자이너도 한번 고용을 해봤는데, 디자이너를 위해서 뭔가 이제 일을 줘야 되는데 상품 등록시키는 거 말고는 시킬 게 없는 거예요. 당장에 저도 뭐 여러 가지 마케팅을 잘 하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상품을 계속 가져왔죠. 상품을 가져와서 이거 등록해줘, 저거 등록해줘, 저거 요것도 등록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계속 하다 보니까 방향성을 잃은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 역시 이런 동일한 경험을 했었고, 실제로 당연히 저도 뭐 이 3천만 원 매출도 뭐 크다고 보실 수 있겠지만 이전에는 더 훨씬 작았죠. 근데 제가 이 방향성을 확실하게 잡고 나서 어떤 내 상품들, 즉 내 상품들을 팔고 이 브랜딩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사업을 확장시키다 보니까 어느새 저도 지금 이게 지난달 기준 바로 매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에서만 한 6천만 원 정도 좀 넘게 매출이 발생을 했고, 이제 제가 디지털 가전류를 팔다 보니까 저희는 뭐 다양한 판매 채널에 뿌려져 있는데, 그중 하나가 또 에이블리라는 플랫폼에 또 입점을 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요거 같은 경우 22년 5월 여기서 이전에 보여드렸던 22년 5월 데이터와 동일하게 가져왔는데, 이때는 여기서 100만 원, 그러니까 일 100이 아니라 월 100만 원 이렇게 매출이 났었는데, 지금은 사실 거의 일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나와서 현재는 한 4천만 원. 그래서 두 가지 플랫폼만 해도 지금 현재 월 매출 1억 정도를 가져가고 있고요. 이제 이 외에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있다 보니까 뭐 1억 2, 3천 이렇게 지금 꾸준하게 올해 하반기부터는 계속해서 유지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설명드린 이 어떻게 온라인 사업을 시작할까라는 부분이 서두에는 어떤 방향성이었는지를 설명을 드렸으면, 그 다음에는 제가 어떻게 좀 증빙 이런 부분들을 보여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막연하게 어떻게 내 상품을 차별화할까, 저는 어떻게 제품을 차별화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은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것과 이제 큰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어떤 게 초보자 입장에서 쉬운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작은 시장, 많이 갈리네요. 많이 갈리네요. 생각보다 되게 많이 갈리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너무 답변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제 제가 두리안을 가져왔어요. 두리안을 작은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것과 이제 사과는 아무래도 두리안보다는 드시고 싶은 분들이 많겠죠. 온라인 쇼핑몰이라고 할게요. 여기서 보면은 뭐가 더 쉬워 보이세요? 두리안 대 사과. 두리안에서 큰 시장. 좋은 답변 많이 해주시네요. 두리안. 그쵸. 물론 뭐 둘 다 팔면 되는 게 맞지만 되게 많이 갈리네요. 생각보다 정말 많이 갈려서 이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사과를 파는 게 더 쉽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사실 초보자 입장에서, 그리고 제가 매출이 확대되기 이전에서 제 경험을 뒤돌아보면 저는 그 두리안을 계속 팔려고 했어요. 막 두리안, 막 극소,
인기가 많지 않은, 왜냐면 사과 제품 팔려고 그러면 무서워요. 사과 시장에 막 정말 무슨 엄청난 그런 스토어들이 있고, 과연 내가 저기 나가서 사과를 팔 수 있을까? 나는 뭐 두리안, 그거보다 뭐 작은 뭐 사람들이 뭐 리치 막 이런 작은 시장들 있잖아요. 그런 걸 팔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이런 걸 팔면은 쇼핑몰이 망합니다. 진짜 망해요. 이렇게 질문하세요. 큰 시장에는 잘 파는 사람이 많은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실 텐데, 제가 생각할 때는 큰 시장을 들어가셔야 돼요. 아까 되게 답변을 정말 잘 해주셨는데, 큰 시장을 들어가되 내가 어떻게 타겟팅을 하고 들어가냐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댓글을 너무 많이 재밌게 해주셔서, 실제로 두리안을 팔아보셨다고 하셔서 저는 이제 팔아본 입장이 아니라 이제 쇼핑몰을 바라보는 제 생각의 입장을 설명드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좀 이해를 해주세요. 말씀을 드리냐면, 큰 시장을 내가 어떻게 타겟팅하고 들어가는지가 저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네이버에 딱 사과를 검색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빨간 사과만 쭉 나와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사과 시장에 들어가되 여기서 뭐 초록 사과, 이 초록 사과 중에는 뭐 아오리 사과라는 키워드도 쓸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잘 말씀하신 것처럼 큰 시장에서 우리는 이 초록 사과 중에 초록 사과, 아오리 사과를 맛있게 판매하는 사과 쇼핑몰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 큰 타겟에서 어떻게 내가 차별화하나, 이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탈모 샴푸를 판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사실 여기 보시면 탈모 샴푸 같은 경우에는 월 검색량이 약 67,000개예요. 근데 이제 임산부 탈모 샴푸 같은 경우엔 2,300회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임산부 탈모 샴푸는 저 검색량이 적으니까 저거 팔아도 될까? 그렇다고 뭐 탈모 샴푸 시장에 들어가기는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걸 팔아야 되지라고 고민을 하시는데, 저는 이 큰 시장이라고 할게요. 내가 만약에 탈모 샴푸 시장에 들어가요. 근데 실제로 탈모 샴푸에서 그냥 차별화가 안 된 제품을 가지고 들어가면 절대 거기서 그 상위 판매자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 임산부 탈모 샴푸라는 게 검색량이 적어도 타겟을 약간 극소화해가지고 임산부들에게 적합화된 탈모 샴푸, 그런 걸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나중에 임산부만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아무래도 내가 판매량 만들고, 그렇다 보면은 실제로 탈모 샴푸 시장에서도 더 큰 수요를 가져갈 수 있어요. 최근에 영상이 나왔던 적이 있어서 이거를 잠깐만 보여드리면 제가 좀 공감이 갔던 부분이에요. 여기서 주름이라는 키워드를 굉장히 좋고 정확하게 가져가시는 방향이 화장품을 판다는 거예요. 주름은 주름인데 입꼬리 주름이다. 눈가 주름이다. 그래서 나는 되게 시장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이지만 나는 정확하게 입꼬리를 올려주는 주름 개선 화장품이다. 그러면 입꼬리를 좀 올리고 싶은 분들로 타겟이 정리가 되겠죠. 여기서 좀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타겟을 넓고 좁게 잡는다. 이게 사실 제가 이걸 준비한 이유는요, 뭐 다른 분들의 사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거는 다 연결이에요. 왜 제가 소싱에서 지금 저는 제품 소싱에서 지금 타겟팅을 명확하게 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실제로 소싱부터 명확하게 들어가야지 결국엔 상세 페이지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내가 입꼬리 주름을 개선시킬 수 있는 화장품을 가져왔기 때문에 나는 상세 페이지를 이제 더 구체화할 수 있는 거지, 단순히 내가 그냥 뭐 무난한 화장품 가져와서 이게 입꼬리 주름을 개선하는 화장품이다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요 소싱이 이제 상세 페이지, 그리고 결국에 마케팅까지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 의견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의 이런 의견들도 좀 보여드릴 건데, 제가 이렇게 하려고 말씀드린 이유는 결국에는 잘 파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향성은 동일하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 대표님들께서 적용을 한다면 분명히 매출 성과를 확대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는 이 디지털 가전류 제품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제 요거는 제가 뭐 핸드폰 케이스라고 검색을 해서 가져온 경우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핸드폰 케이스를 판매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떤 케이스를 판매해야 되냐면요, 우리는 다양한 케이스들 중에 투명 케이스 맛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실리콘 케이스, 뭐 하드 케이스, 뭐
좀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라 우리는 진짜 투명 케이스만 판다. 예를 들어 아이폰도 투명 케이스만 팔고 뭐 갤럭시도 투명 케이스만 팔고 이런 식으로 타겟팅을 하는 거죠. 여기가 런칭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실제로 케이스는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왜 내가 여기서 사야 되지? 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우리는 투명 케이스만 연구해서 투명 케이스 맛집이 됐다 라고 표현을 하고 실제로 거기에 내 제품 브랜딩이 그런 식으로 돼 있으면 다이소에서 실제로 뭐 5,000원도 안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저는 똑같은 다이소에서 파는 케이스를 9,900원에도 팔고 뭐 10,000원 이상으로도 팝니다. 그래서 이게 절대 불가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투명 케이스 맛집이라고 컨셉을 잡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잡을 수도 있겠죠. 조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뭐 핸드폰 케이스 중에 맥세이프라고 해서 이렇게 자석이 딱 이렇게 어떤 데 붙이면 딱 이렇게 붙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이 맥세이프 케이스만 파는 맛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뭐 아이폰뿐만 아니라 뭐 갤럭시 Z 플립 뭐 여러 가지 요소에서 이 맥세이프 케이스만 파는 그러면 요런 좀 내 제품의 브랜딩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나는 케이스 여러 가지 많이 파는 경쟁사들에 비해서 이것만 팔면 너무 타겟이 적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걸 보시면 정말 그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실제로 제가 사업에서 아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결국에 저는 확장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맥세이프 케이스 맛집을 내가 처음에는 타겟을 좁게 해서 들어갔어요. 그러면 맥세이프 케이스 맛집인 나는 이제 두 번째 상품으로 맥세이프 그립톡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이제 맥세이프 케이스를 산 사람들이 맥세이프 그립톡도 같이 사겠죠. 그리고 우리는 점점 맥세이프 케이스 맛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맥세이프 핸드폰 거치대, 뭐 차량용 거치대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맥세이프 케이스 맛집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다음 제품을 가져왔을 때도 상대적으로 성과를 가져갈 수 있겠죠. 이제 세 번째로 맥세이프 이제 거치대죠. 뭐 3-in-1 거치대 같은 제품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 있었던 맥세이프 케이스도 같이 끼어 팔 수 있고요. 맥세이프 그립톡도 같이 끼어 팔 수 있고 이렇게 객단가도 올라가고 우리 스토어는 맥세이프 제품 사려고 하는데 거기 땡땡 맥세이프 스토어 거기 가서 사야겠다. 친구들한테도 실제로 뭐 우리 제품이 각인이 될 수도 있고 브랜딩이 돼가는 거죠.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내 상품들이 점점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대량 등록이나 아까 다양한 방법들 상대적으로 그 한 상품에 집중할 수 없는 그러한 사업 구조 대비해서 이제는 내가 광고 영역을 할 수 있고 뭐 콘텐츠를 만들어서 SNS에 올릴 수도 있고 실제로 뭐 네이버 카페나 커뮤니티나 여러 요소에 제품을 좀 브랜딩할 수 있고 바이럴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인스타나 블로그에 협찬을 통해서 또 추가적으로 내 제품의 바이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보다 타겟층을 극소화로 잡으면은 이게 결국에 확장성이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시는데 오히려 내가 초보라면은 더 이 큰 시장 이게 작은 시장에서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큰 시장에서 내 타겟팅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하시면 제가 디지털 가전 제품에서 사실은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여기서도 제가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이제 이렇게 되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맥세이프 케이스 맛집이 아니라 이제 맥세이프 맛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렇게 맥세이프 관련된 제품들이 또 라인업이 되고 실제로 핸드폰 관련된 제품들이 또 추가가 되잖아요. 그럼 이제 나는 디지털 가전에서 조금 더 큰 스토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결국에 온라인 사업이라는 거는 이제 내 상품들을 가져가야지 이제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가져가야지 이것들이 결국에 브랜딩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시장 기준이 검색수가 어느 정도인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저는 사실 예를 들어 맥세이프 뭐 케이스 요 부분이 이제 내가 어차피 핸드폰 케이스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맥세이프 케이스보다는 핸드폰 케이스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시장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10만 정도는 넘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내 사업체의 상품들이 판매가 돼야지 뭐 온라인에서 그래도 월 1억 정도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내가 뭐 월 1,000만 원 버는 시장이라고 할까요? 만약에 검색수가 예를 들어 뭐 1만 이상 상품 하나만 놓고 보면 1만 이상도 되게 크거든요.
근데 시장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10만 정도 이상이 되는 그런 시장에 들어가셔야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매출 규모 한 1억 정도는 가져갈 수 있는 요소고요. 만약에 내가 1만 정도 되는 그런 시장에 들어가는데 뭐 상품이 한두 개다 하면은 실제로 월 매출 한 1,000만 원, 2천만 원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뭐 늘려나간다면 1억, 10억, 뭐 100억까지도 찍을 수 있겠죠.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늘려가면서 저는 계속해서 더 온라인 사업에서의 확장성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 역시도 이런 식으로 매출을 키우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간혹 가다가 온라인 사업이 레드오션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적어도 아직은 충분히 확장성이 있는 사업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면 사실 여기가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 제품이 잘 팔릴 수밖에 없는 이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처음부터 큰 시장을 선택을 했잖아요. 그래서 큰 시장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작은 두리안을 파는 것보다 큰 제품을 수요를 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제품을 선택한 이상 실제로 팔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진짜 막 두리안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찾으러 다녀야 되는 건 더 어려울 수 있고 실제로 저도 예를 들어 수요가 없는 제품을 그 수요를 만들어 가는 거는 어렵거든요. 그냥 이런 상품 잘 팔리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가져온 상품들은 진짜 다 망했어요. 근데 시장에서 잘 팔리는 상품을 가져오면 그러면 어떻게든 팔려요. 어디서든 팔려요. 뭐 예를 들어 제가 뭐 네이버의 매출이 크지만 네이버에서만 파는 게 아니라 뭐 갑자기 뭐 11번가, G마켓, 옥션, 심지어 오늘의 집 이런 데서도 팔리기 때문에 어떻게든 뭐 무리해서 재고를 가져오지 않는 이상 잘 팔린다고 생각하고 이제 시장 조사를 하고 가져온 상품들은 솔직히 어떻게든 잘 팔려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져온 상품들은 지금 여전히 제 창고에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큰 시장을 선택했기 때문에 무조건 잘 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여기서 또 진행하고 있지 않은 것들도 있는데 보시면은 실제로 검색으로 인한 자연 판매들도 있고요. 이 광고 영역 말고도 실제로 저희는 콘텐츠를 발행을 해서 제트플립 케이스다라고 하면 제트플립이 출시했을 때 관련된 영상을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이런 케이스들 중에 왜 우리 케이스가 더 단단한지 뭐 위에서 사실 떨어뜨려서 비교한다든지 뭐 차가 밟고 간다든지 이런 그런 영상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실제로 SNS에 업로드하기 위한 게시물을 만들고요. 이 컨텐츠 자체를 저희는 그냥 광고로만 쓰진 않아요. 즉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인스타에도 올리고 뭐 유튜브에도 올리고 여기서 심지어 틱톡 뭐 쇼핑 라이브에도 쇼클립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하나 만든 컨텐츠를 가지고 아까 설명드린 확장성이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하나 가지고선 그냥 한 곳에 올리는 게 아니라 결국에 이것들을 여러 곳에 올려서 다 뿌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광고까지 다 돌리니까 실질적으로 이 하나로도 정말 많은 그 고객분들을 끌어올 수 있는 노출도를 만들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에 뭐 블로그 협찬, 인스타 협찬, 유튜브 협찬 이런 식으로 진행도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저는 좀 파이가 큰 유튜브 협찬까지는 진행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뭐 블로그나 인스타 이런 영역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체험단도 마찬가지로 뭐 블로그 체험단이 될 수도 있고 카페 체험단이 될 수도 있고 커뮤니티에 이제 침투가 될 수도 있고 체험단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정말 많아요. 여기 밑에는 뭐 사실 더 심도 있게 가면 뭐 구글 광고나 뭐 CRM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뭐 여러 가지 정말 많다 보니까 실제로 저도 여기서 다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운영 중인 거는 여기 영역에서 한 80% 정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케팅을 하고선 결국에 상품을 뿌린다면은 이게 사실 실질적으로 팔리지 않는다는 게 더 어렵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떻게 효율을 찾아가냐예요. 만약에 내가 사실 파워링크나 쇼핑 검색이나 뭐 광고를 뿌리면 당연히 팔리겠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거기서 내가 효율성을 찾아가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내가 뭐 CPC를 예를 들어 제트플립 케이스를 출시하고 뭐 300원에 올렸어요. 근데 노출이 안 돼요. 그러면 뭐 400원에 올려보고 500원에 올렸고 근데 노출이 돼서 판매가 됐는데 효율이 떨어져요. 그러면 거기서도 제외 키워드도 걸어보고 실제로 뭐 상품의 그런 사진도 바꿔보고 결국에 이런 영역들이 들어가야지 추가적으로 이 개선이 가능하고요.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해요. 판매 플랫폼에서 저는 네이버에서만 판매를 하질 않고 실제로 뭐 쿠팡, 옥션, 지마켓 11번가, 뭐 위메프, 인터파크, 티몬 여기 중에 저는 한 11번가까지 입점해 있고요. 여기서 오레이즈, 뭐 톡스토어, 오늘의 집, 에이블리, 브랜디, 지그재그, 뭐 무신사, 하이버 이런 데 다 입점해 있습니다. 에이블리 저도 처음에 1년 전에 들어갔을 때 월 매출이 1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저는 일 매출이 100만 원이 훨씬 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거기에 들어가서 에이블리에서는 뭐가 잘 팔리지? 그러면 그 잘 팔리는 상품들을 보고선 광고도 돌려보고 실제로 모든 그런 판매 채널에 보면 신규 가입자들을 위한 혜택들이 있어요. 실제로 내가 처음 들어갔을 때 당연히 매출이 안 나더라도 이것들을 파악하고 계속해서 들어가다 보면 매출이 저는 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에이블리 광고 어떻게 해야 되냐? 실제로 아까 제가 그 유튜브 트렌드 헌터 영상만 봐도 정말 좋은 내용들 많잖아요. 만약에 상세 페이지가 모른다고 하면은 실제로 그렇게 올려주신 영상을 볼 수도 있는 거고, 에이블리를 들어갔는데 내가 광고를 잘 모른다 하면은 사실 유튜브에도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실 방법론적인 그런 부분들은 정말 그 유튜브에도 많이 있고 강의가 정답이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저는 더 중요한 건 스킬적인 부분보다 그 본질을 바라보고 그거를 어떻게 해 나가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쇼핑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궁금하실 부분이나 아니면 좀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부분들을 제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다를 말씀드려 볼게요. 신규 진입자가 예를 들어 내 상품을 가져왔고 네이버에 팔 건지 오픈마켓에 팔 건지 두 개를 한다 그러면 저는 상대적으로 네이버를 내 스토어, 즉 내 메인으로 가져가야 되겠지만 실제로 판매는 오픈마켓이 조금 더 빨리 판매가 됩니다. 그래서 당장에 내가 그 재고를 어쨌든 계속해서 판매가 돼야지 사실 이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이버는 말 그대로 순위가 올라가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죠. 뭐 최신성이라든지 뭐 상품명이라든지 뭐 전환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오픈마켓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광고를 시키면 노출이 좀 빨리 돼요. 봤던 사과를 검색을 하면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막 리뷰 수가 어마어마하게 높은 뭐 9,000개, 4,000개, 뭐 39,000개 뭐 이런 식으로 순위가 나열이 되죠. 아무래도 판매 실적이 많고 뭐 키워드나 뭐 이런 요소들의 네이버는 순위가 정렬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쿠팡이 한번 사과를 쳐볼게요. 실제로 아무래도 이제 주요 제품이가 로켓포르쉐가 많겠지만 여기 처음 뜨는 제품 뭐죠? 이거 바로 광고예요. 광고. 근데 리뷰 33개인데 광고가 떠요. 그래서 뭐 요거 리뷰 한 개인데 뜨죠. 그리고 뭐 여기 영역 다 광고, AD 붙는 건 다 광고라고 보시면 돼요. 광고. 상대적으로 이제 리뷰가 없는데도 아까 네이버랑은 아예 다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오픈마켓 같은 경우에는 조금 광고를 활용해서 내 제품을 빠르게 노출시킬 수가 있어요. 사과를 한번 검색해 볼게요. 11번가도 실제로 여기 추천 상품 AD 이거 다 광고거든요. 11번가 내에 있는 광고고, 그랬을 때 보시면 리뷰 4개, 여기 AD 있죠. 리뷰 10개, 리뷰 5개 이런 식으로 지금 쇼킹 딜 행사하는 게 조금 더 리뷰가 많이 있지만 실제로 리뷰가 없어도 이렇게 상위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뭐 추천 상품, 파워 상품도 요거 AD 광고예요. 지금 보시면 여기 32,000개 이런 것들이 더 뭐 아래에 있기도 하고, 뭐 이건 모바일에 보시면 좀 다를 거예요. 근데 실제로 내 제품이 노출시키려면 결국에 광고 붙이면은 상대적으로 네이버보다는 더 빨리 팔 수가 있죠. 네이버는 광고 영역이어봤자 실제로 여기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적어도 1페이지 중간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 금액이 너무 높다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오픈마켓은 이런 게 조금 덜해요. 근데 이마저도 플러스 상품 여기도 광고예요. 더 내려볼게요. 이제 여기 일반 상품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로 광고 안 돌리면 오픈마켓에서는 판매가 안 된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판매 플랫폼에서 잘 팔리냐예요. 아까 제가 뭐 사과를 11번가에도 검색을 해보고 쿠팡에도 검색을 해봤죠. 실제로 내 제품이 뭐냐에 따라서 판매 채널 플랫폼을 먼저 봐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상대적으로는 초보자들이 제품에 들어갈 때는 오픈마켓이 조금 편하다. 그리고 네이버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내가 확장성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내 스토어의 부분이 필요하고 내 브랜딩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좀
네이버를 키우시는 게 좀 좋습니다. 내가 제품을 가져왔어요. 제가 어차피 맥세이프 케이스를 가져왔으면 어차피 재고가 뭐 100개 이렇게 가져왔으면 네이버에서 팔리든 쿠팡에서 팔리든 어디서 팔리든 판매가 일어나면 결국에 내가 마진을 갖고선 어느 정도 팔 수 있다 그러면 또 100개, 200개, 300개 이렇게 더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내 마진이 어떻게 보면 상품 단가가 줄어들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플랫폼에서 팔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한 상품만 파는 게 아니라 두 상품, 세 번째 상품, 네 번째 상품 이렇게 늘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여러 가지 오픈 마켓도 다 판매를 해야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내 주력을 좀 두는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좀 내가 통제가 가능한 그런 쇼핑몰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위탁해야 되냐 사입해야 되냐 결국에 이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두 가지는 장단점이 명확하게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위탁 같은 경우는 조금 안정적이죠. 아무래도 뭐 재고 부담도 없고 실제로 좀 마진은 떨어질 수 있지만 이런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면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거는 공급사가 중단하는 경우가 있죠. 내가 좀 잘 팔랐는데 갑자기 공급이 중단된다든지 거의 공급사에서 안 판다든지 그러면 사실 여기서 내가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선호하냐예요. 저는 이제 반대로 위탁보다는 사입을 좀 선호하는 성향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는 차라리 제가 잘 팔았어요. 이렇게 마케팅하고 열심히 했는데 공급사가 이거 이제 안 팔아 이러면은 저는 정말 막 너무 화가 날 것 같아요. 그 상황은.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건 내가 위탁을 선택했기 때문에 공급사가 중단하거나 아니면 공급사들이 본인이 뺏어가서 다시 본인들이 판다거나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내가 선택을 해버렸으니까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만약에 내가 위탁을 하더라도 뭐 사입으로 넘어간다든지 이런 영역들은 좀 본인의 성향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위탁처에서 판매를 이제 했을 때 공급 중단 이게 제일 많고요. 그리고 마진도 사실 좋지가 않아요. 상대적으로. 내가 팔면은 막 50%가 넘는데 막 위탁에서 팔면은 막 10%, 20% 이렇다 보니까 저도 실제로 처음에는 위탁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것들을 뭐 비율을 계속해서 옮겼어요. 아까 제가 사업 구조 가져가실 때 이제 대표님들 본인의 사업이 뭐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업이 브랜딩화하는 요 영역으로 조금씩 비율을 옮겨가듯이 위탁도 마찬가지로 내가 초반에는 저도 위탁이 마찬가지로 100%였는데 이게 지금은 사입이 100%거든요. 이거를 서서히 옮겨 나갔어요. 그래서 이 마진율도 고민이 되고 뭐 위탁의 공급 중단, 사입의 재고 리스트 여러 가지들이 고민도 되지만 결국에 정답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봤는데 고등학교 때 이미 월 매출 1억을 달성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 멘탈적으로나 사업 방향적으로나 이런 게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해서 동감 가는 부분인데 내가 만약에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위탁을 했는데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마진이 너무 안 나온다. 이건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말이 안 돼요. 내가 이미 선택을 한 거고 저는 오히려 예전에 처음에 제품 소싱해서 들어갈 때 도매처 거 제품 파는데 이래서 시즌 제품이라고 할게요. 시즌 제품들 같은 경우에 인기가 있어서 뭐 품절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종종. 그러면 저는 실제로 도매처 말고 그냥 네이버 쇼핑에서 파는 스토어들 거 가서 실제로 제가 저희 뭐 창고로 시켜서 그래서 그거 받아서 다시 발송해줘요. 만약에 뭐 마이너스 1,000원, 마이너스 2,000원 이래도 그냥 그거 팔아서 판매량 더 올리고 순위 올리고 나면 그때 이제 중국에서 물건 와서 그때 다시 보내주면은 더 판매량 많이 만들 수 있는데 이 잠깐 찰나에 판매가 멈추고 품절되고 이러면 내 순위는 또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중국에서 올 때 이미 와서 이제 팔아야 되는데 내 순위는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안 팔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리스크적인 부분을 당연히 안고 가야 되는데 결국 내가 내 마진 이런 여러 가지 영역들을 고민하다 보면 이게 사실 조금 더 확장성을 가져가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인 이 강의 요약을 설명을 드리면 저는 이제 어떻게 온라인 사업을 시작할까 이 부분 그리고 어떻게 내 상품을 차별화할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제품이 팔 수밖에 없는 이유 요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약 1시간 동안 설명을 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온라인 사업을 내가 시작한 이상 확장성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 제가 지금 설명드린 부분 영역에서 확장성에 대한 부분들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무조건 두 번째 이 큰 시장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가 많은 시장 요 큰 시장이라는 부분으로 들어가셔야 되고 만약에 큰 시장을 들어갔을 때 내가 어떻게 타겟팅을 하냐 이제 큰 시장에서 타겟팅을 세분화할수록 이게 오히려 세분화할수록 좋다. 이 타겟팅을 세분화한다고 해서 이 타겟팅이 오히려 막
너무 극소수의 수요만 가져가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큰 수요의 시장을 들어갔고 거기서 타겟팅을 했기 때문이죠. 제가 사실 그 1년 반 전에 퇴사를 했거든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온라인 쇼핑몰이 1인 사업가가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온라인 사업도 1인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저보다 이제 시장에 먼저 들어오셔서 이제 요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을 보면 다 1인 사업은 없어요. 결국에는 직원이 필요하고 이제 여기에 회사 인력이 필요한데 내가 만약에 사업 구조가 확장성이 없다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이 사람들과 같이 발전시킬 수가 없어요. 확장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할게요. 만약에 뭐 대량 등록이라고 할게요. 맨날 상품을 등록해야 돼요. 그러면 이 상품 등록하는 직원을 뽑겠죠. 뭐 직원을 뭐 한 2명 뽑는다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 친구들의 업무 능력으로 인해서 내 사업 구조가 발전할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이거는 내가 상품을 등록하는 일, 내 시간을 대신해 주는 거지 이 직원을 쓴다고 해서 내 스토어, 내 상품이 뭐 더 잘 팔리거나 확장되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반대로 저는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냐면 이제 상품을 브랜딩해서 판매한다고 할게요. 저는 이제 직원이 뭐 예를 들어 디자이너, 직원비 같은 경우는 뭐 마케팅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저보다 훨씬 디자이너를 잘하는 친구가 와서 실제로 제품을 뭐 상세 페이지도 잘 만들어주고 뭐 광고 소재에 필요한 부분들도 만들어주다 보니까 실제로 여기서부터는 재능이 들어간 거거든요. 마케터도 마찬가지예요. 마케터도 저보다 더 컨텐츠 기획도 잘하고 광고도 잘하다 보니까 실제 저는 제가 처음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을 때 제가 다 미리 캔버스로 만지고 막 상세 페이지도 수정하고 했는데 지금은 저는 상세 페이지는 아예 안 해요. 왜냐면 당연히 저보다 잘하는 친구가 더 이것들을 해주고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잘하는 영역들을 저는 또 제 나름대로 뭐 소싱이라든지 아니면 판매 채널 확대라든지 판매 채널에서 어떻게 더 잘 팔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서 이제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저 역시 마찬가지로 직원 채용을 처음 할 때 되게 고민도 많이 했고 예를 들어 내가 이제 뭐 순이익이 500만 원인데 직원한테 300만 원 주는데 내가 200만 원 벌려고 사업하나? 라고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좀 사업체 레벨이 뭐 아직도 낮지만 이전에는 더 낮았던 상태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확장성인 측면에서 내가 당장에 500만 원 벌 수 있잖아요. 근데 난 1000만 원 벌려고 당연히 내가 일시적으로 뭐 200만 원 이렇게 벌 수 있는 건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결국에 사업이 확장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마치 아까 이제 뭐 재고 리스크라든지 마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고려가 아니라 나는 내 상품이 확대되고 브랜딩이 되고 확장성을 가져간다라는 개념에서 바라본다면 실제로 이것들이 전혀 아깝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조금 더 매출을 확대시킬 수 있었고 앞으로도 더 이런 식으로 더 확대를 해 나갈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인력이라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내가 온라인 사업 구조가 확장성이 없는 사업이다 라고 한다면 그로 인해 도움받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실제로 제가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느낀 점은 이제 온라인 사업이라고 해도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1인에서는 무조건 벗어나야 되거든요. 만약에 내가 직원 한 명을 뽑아도 결국에 뭐 재택을 하더라도 뭐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카페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사무실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사무실 공간에 대한 부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사무실 뭐 반칸짜리부터 시작해서 한 칸, 뭐 지금은 저희가 사무실 3칸을 쓰고 있는데 이렇다 보니까 실제로 이게 부동산이라도 연결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는 사무실을 보통 월세를 200만 원 내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월세를 내는 게 아니라 저는 이 공간에 있기 때문에 이 월세를 내는 게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로 매출을 내신 분들은 사무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잘 나오면 또 대출도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자도 상대적으로 잘 나와요. 온라인 사업 하실 때는 저도 최근에 이건 제 좀 개인적인 얘기지만 그래도 참고가 될 것 같아요. 8천만 원 받는데 3.75%? 이렇게 이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조만간 이 월세 200만 원 낼 돈을 그냥 더 대출 받아서
사무실에 그냥 투자를 할 생각이거든요. 결국엔 내가 이 매출을 내고 결국에 인력들이 생기고 이 내가 지금 쓰는 공간들 뭐 창고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럼 무조건 이거는 이렇게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근데 제가 처음부터 온라인 사업의 구조가 잘못돼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뽑을 수도 없고 내가 1인으로 다 하고 이런 영역이면 나중에 뭐 사실 사무실을 안 쓰니까 뭐 대출 받을 필요도 없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제한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퇴사를 하고 뭐 쇼핑몰이 본업이 된 지는 약 1년 반밖에 안 됐지만 이 과정 내에서 물론 매출도 많이 떨어졌던 경험도 있고 뭐 사업 구조를 잘못 가져갔던 경험도 있지만 대표님들께서는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조금 보시면은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의 좀 사소한 경험이지만 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설명을 드렸고요. 사업을 바라보는 이 생각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아직 조금 더 갈 길이 멀지만 조금씩 그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사업을 바라보는 방향성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역에서 조금 더 많이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물론 여기 내부에서 이제 뭐 소싱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스킬들도 앞으로 좀 내용을 좀 공유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긴 시간, 긴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사업 운영하시는데 큰 좀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